채권 금리가 채권? 앞으로 네네. 어떻게 될지 걱정하실, 제가 그때 이제 1월 15일쯤이었을 거야. 채권 금리 거의 정말 단기적으로 고점 찍고 이럴 때 네. 2년물 TUA가 굉장히 좋게 봤고, 장기물도 트레이딩은 충분히 트레이더블 하다. 다만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별로 투자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근데 얘기할 때 그 연합 나갔을 때도 그렇고 4.3을 이제 하단 네네. 레벨로 네네. 봤었어요. 10년을. 네네. 그때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나 이런 베센트의 테니어 타겟팅 발언이나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가 정확히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아마도 좀 더 언더슈팅, 더 장기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룸을 열어놓는 게 사실은 맞는데, 네. 애널리스트도 목표치를 변경하듯이 변동성은 위아래로 더 커질 수 있지만 채권이 요새 좀 랠리가 좋았잖아요. 네. 그게 계속 될지 모르겠어요. 네. 단기적으로는. 네. 일단 자, 베센트가 하겠다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 정말 건전하게 해서 장기 금리를 내려서 앞으로 단기물의 비중을 줄일 건데, 심지어 장기물을 더 쿠폰물을 더 크게 발행할 필요도 없이 쿠폰물은 동일하게 발행하면서 단기물을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네. 부채를 진짜로 건전하게 하겠다. 진짜 너무 훌륭한 얘기죠. 트럼프도 진짜 이거를 끝까지 잘 유지해서 간다면 대단한 정말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와중에 주가는 크게 무너질 거고, 예, 웰스 이펙트나 이런 게 많이 소진될 거고 그러겠지만 해야 될 일을 진짜로 제대로 했다라고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는 건 결국에 미국이 발행하는 부채, 그러니까 부채의 듀레이션을 다시 정상화시키면서, 네. 지금까지는 빌스 1년 미만의 빌스가 비중이 많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많은 걸 다시 좀 줄이면서, 그러니까 부채 듀레이션을 정상화시키면서도 장기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더 낮은 금리에 발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얼마나 꿈 같아요. 맞아요. 네. 그죠? 진짜 꿈 같잖아요. 인플레이션도 그렇죠. 알아서 내려가고, 지금 최근 맞아요. 유가 네. 내려가는 거 보면 이게 계속 유가 내려가고 주식 내려가고 더 빠지게 냅두고 이러면 진짜로 인플레이션이야. 당연히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 수치는 항상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의 시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분명히 안정돼서 나올 겁니다. 꿈 같은 얘기죠.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진짜로 어려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 보이고, 현재는 이제 그거를 좀 이해하기 시작한 시장이 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문제에서는 가장 큰 위험은 계속 말했지만 전부터 말했듯이 유가라고 생각해요. 원유는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독립적인 자산이고, 지금 굉장히 지금 레벨이 굉장히 중요한 레벨에 있고, 이 레벨에서 정말로 위로 아예 고삐가 풀리냐 아래로 풀리냐, 이제 둘 중에 하나인 지점으로 거의 다 와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유가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아무튼 미국의 성장을 둔화시킬 거야,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라고 한다면 당연히 영향을 끼치지만, 근데 원유는 그렇게 미국만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전 세계에서 그 미국만큼 원유 소비량이 많은 국가가 중국, 인도 뭐 굉장히 많고, 신흥국들 요새 굉장히 많이 예전에 비해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동남아시아들 얘기하는 거고. 현재 전체적으로 뭐 글로벌 재고나 수요나, 그러니까 모멘텀 말고 성장 둔화구나 이런 레토릭 말고 실제 수급이나 봤을 때는 원유가 계속 타이트한 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시장 센티멘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자면 베센트가 뭐 테니어 타겟팅을 그 옐런처럼 조작하겠다가 아닌 것처럼, 네. 원유도 우리가 조작을 해서 낮추겠다, 예를 들면 자기가 아는 헤지펀드들 연관시켜서 뭐 파생시장에서 선물 슛을 엄청 쳐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뭐 만약에 혹시라도 걸리기라도 하면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럼 그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거든요. 베센트의 333 플랜의 이제 마지막 유가에 대한 게 사실 핵심 연결고리예요. 네, 원유가 내려가야 기대 인플레이션도 맞아요. 내려가고. 네네. 근데 그거를 하는, 그 원유 가격을 내리는 거를 미국 셰일 기업들에게 생산을 엄청나게 해도 되게 규제를 다 풀어줘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지금 가격에는 전혀 셰일 기업들이 그들이 오징어 게임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지금 가격에는 전혀 규제고 나발이고, 차라리 정부가 만약에 야 너네 반도체 지원해 주듯이 너희 셰일에 들어가는 돈 다 우리가 지원해 줄게 세금으로, 이러면 뭐 진짜 돈을 다 줘서 뽑으라고 하면 몰라도, 그게 아니고 리스크는 자기네가 지는데, 뭐 지금 안 그래도 10년 넘게 캐펙스 안 하고 그냥 주주들 하도 2008년에도 고생해보고 2014년에도 고생해보고 하도 고생하니까
미국의 셰일 기업들은 캐펙스를 안 해. 정말 안 한다니까요. 네. 정말 안 해요. 다 주주 배당하고 환원으로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무슨 뭐 규제 완화해 준다고 거기서 정말 캐펙스를 늘릴 기업들이 얼마나 될 거면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들한테. 아마 제가 봤을 때 가격이 90불, 100불 이렇게 가도 과연 그들이 정말 베센트가 얘기하는 대로 하루에 뭐 300만 배럴씩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과연 리스크를 질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언제든 또 50불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셰일 기업들은 항상 그럴 때 과대 투자를 하다가 도산했고 과거에 2008년, 2014년 그게 다 그때란 말이에요. 네.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뭐 무슨 갑자기 근거로 늘릴 수는 없겠네요. 네, 저는 가장 네. 큰 그러니까 약점이 그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어쨌든 간에 제가 계속 말하지만 원자재를 운전하는 드라이브하는 거는 중국인데 중국의 부양책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양회에서 규모가 나올 거고 네. 어떤 식으로 물론 중국 내수 위주로 할 거다라고 보지만 저도 네. 그래서 중국 내수 관련주가 제일 좋을 걸로 보지만 그게 어떻게 예를 들면 원자재에 좀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센티멘트만 가지고 지금 유가가 그렇게 내려온 게 시장에서 오래 있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런 센티멘트로 내재 가치와 상관없이 센티멘트로 움직이는 건 결국에 제자리로 가더라. 그게 주식이 됐던 어떤 자산이 됐던 센티멘트만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면 다시 주식 가격은 크게 내려오면서 제 가치 따라가고 맞아요. 네. 그거는 뭐 주식이 됐던 뭐 원자재가 됐던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요즘에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음. 오늘 또 엔비디아 네. 실적 발표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실적은 제가 뭐 남들에 비해 아무런 어드밴티지가 없고 제가 오늘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완전히 잘못 오해하고 했던 것처럼 사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의사록 발표됐잖아요. 네. FOMC 의사록. 네. 근데 그 의사록에서 QT 중단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언론에서 와 QT 중단이라 이제 간된다 이제 이렇게 내러티브가 잡혔다고요. 왜냐하면 헤드라인은 그렇게 잡힐 수밖에 없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번 진짜 의사록에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만약에 오늘 화면이 됐으면 그 의사록의 그 부분을 캡처를 해서 아마 띄워드렸을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외신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무도 의사록에 뭐 이제 이것도 이제 곧 이슈가 될 거다 제가 장담합니다. 근데 아직 외신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혀 그 의사록에 대한 이해를 한 쪽이 없더라고요. 저희 들으시는 분들 중에 또 특히 채권 전문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저희 독자분들도 그럴 거고 일단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의사록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네.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자세한 시장 대응이나 제가 생각하는 전망은 네. 제가 따로 프루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QT를 중단하는 목적 자체가 중단을 할 수도 있다, 임시 중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목적 자체가 애초에 그들이 어느 대화 과정에서 나온 얘기냐면 연준이 지금까지 QT를 하는 와중에도 항상 QT에 대한 상한선이 있었잖아요. 월에 얼마씩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만기가 되면 300 빌리언이든 얼마든 늘 상한선이 있다고요. 얼마씩 만기가 되면 그거를 뭐 시장에 즉각 내다 팔거나 이건 아니어도 그냥 만기 도래하게 둬서 네네네. 긴축을 자연스럽게 하겠다. 근데 시장에 아웃라이트로 안 팔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실제 권총의 이 트리거는 누가 주게 됐죠? 재무. 그쵸, 재무부가 그렇게 하면 시장에다 안 팔고 그렇게 자연 만기시키니까 재무부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장기물 발행 안 하면 이거 양적 완화 되는 거네? 네네. 그쵸. 네네. 만약에 시장에 아웃라이트로 팔면 보통 중앙은행들 미국뿐만 아니고 일본이나 유럽은 지금까지 다 아웃라이트로 팔았어요. 네. 그렇게 팔면은 재무부가 뭐 장기채를 발행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고 진짜 QT 효과가 나는 겁니다. 아웃라이트로 그냥 시장에다 팔면. 그렇게 안 하고 계속 뭐 자연 만기시키냐 어쩌고 해버리니까. 근데 그거 플러스 또 하나 지금까지 QT 효과를 굉장히 희석시키고 그래서 미국의 경제를 명목 경제를 뜨겁게 하고 미국의 자산 가치를 웰스 이펙트가 유지케 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연준이 한 아주 큰 실수 중에 또 하나 뭐냐면 네. QT 상한선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거를 네. 재투자를 하게 되는데 네. 그거를 계속 10년물 이상의 장기물에 재투자를 했어요. 듀레이션물에. 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자, 부채가 만기가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QT 상한선이 얼마가 만약에 월에 얼마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해 쉽게 뭐 300억 달러가 만기가 됐다고 쳐볼게요. 네. 근데 QT 상한선이 200억 달러라고 쳐봐요. 그럼 100억만큼 그러면은 맞네요.
그렇죠. 200억은 이제 자연 만기시키는 거고 네. 그럼 100억은 그 100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100억은 다시 연준이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돼 있어요. 재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큐티캡이 넘어가는 거는 부채 구성이 뭐 빌스도 있고 뭐 노트도 있고 쿠폰도 2년물짜리, 있고, 5년물짜리도 있고 뭐 10년물짜리 뭐 그거를 그 만기된 원본에서 남은 걸 매입을 10년물 이상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요. 네. 그거를 이번 의사록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10년물을 위주로 사던 거를 이제 앞으로는 단기물로만 그 캡을 넘어가는 거를 단기물로만 하겠다 이제 하는 거를 10년물.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네, 네. 우리 위원들끼리라는 내용이 꽤 자세하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도대체 뭘 보고 언론들이 의사록에 대한 뭐 평가를 진짜 그냥 제목만 보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지금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고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만기를 넘어가는 그 듀레이션 그 한도를 넘어가는 물량에 대한 거를에 대한 리인베스트먼트 재투자는 계속 이뤄지고 있었는데 네. 그 재투자를 앞으로는 10년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럼 한 단기물 뭐 빌스 몇 개월짜리 뭐 아니면 뭐 끼케야 뭐 2년짜리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장기물 금리가 그죠? 네.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죠. 그걸로만 생각하면 그쵸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까요?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까요? 올라갈 것 같은데. 그쵸 올라가는 네네. 효과가 네. 생기죠. 그럼 장기물 금리가 올라간 듀레이션을 안 사준다는 얘기는 제가 전부터 얘기했듯이 그 수요 공급 측면으로 인해서 듀레이션에 대한 수요가 연준이라는 큰 수요가 좀 빠진다라는 건 네. 그 장기 금리에서 포함되는 장기 텀 프리미엄을 올라가게 할까요? 내려가게 할까요? 내려가. 아니 안 사주게 하면 금리가 장기물 텀 프리미엄을 장기물. 올라가게 텀 프리미엄이 올라갈 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텀프를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액수 자체가 그렇게 뭐 크진 않아요. 매달 리인베스트 되던 게 물론 의미가 있지 꽤 크지만 그런다고 막 당장 뭐 어떤 옐런이 막 장기물 발행 조작할 때처럼 그렇게 원샷으로 막 이렇게 양적 완화 효과 일으키고 이러던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리인베스트 재투자를 장기물에 해왔던 거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08년부터 시작됐던 QE는 늘 시장에 안전망을 제공해 줬어요. 듀레이션 자산을 사주면서 MBS랑 뭐 국채 등을 듀레이션 자산을 계속 사주면서 듀레이션이 긴 걸 사주면서 주식, 부동산, 뭐 장기 채권 이런 거에 대한 풋옵션을 계속 제공해 왔다고요. 2008년부터 계속해서 풋옵션을 제공해 준 거예요. 네. 이 이상은 안 떨어져라는 그 풋옵션이 늘 있었던 거예요. 점진적으로 서서히 계속해서. 네. 근데 그게 이제 반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계속. 네. 듀레이션을 안 사고 앞에를 산다라는 건 자산 가격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확실히 아셔야 될 건. 에셋은 굉장히 안 좋고.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지준에 지급준비금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엄청난 은행 시스템 위기가 와서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앞에 걸 사준다고 해서 은행 지급준비금이 뭐 줄어들거나 해서 뭐 그런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아요. 양은 똑같이 다시 사주니까. 큐티 상한에 그렇죠. 넘어가는 거는 네네. 전혀 상관없고 다만 지금까지는 늘 어떤 양적 완화를 하든 아니면 이번에 그 큐티를 하는 기간에도 캡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연준이 재투자를 해줄 때 늘 10년 이상의 장기물을 사줘서 어떤 자산에 대한 풋옵션 역할을 그래도 일부 해줬다면 그게 이제 없어진다고요. 굉장히 큰 변화고 의사록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제 대략적인 직감으로는 아마 5월이나 6월, 그러니까 5월 정도 FOMC에서 실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정도로 굉장히 공식적인 얘기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월러 인사가 사실은 이거를 예전에 트럼프 정권 잡기 전에 굉장히 그때는 과거에는 매파였어요. 바이든 정권 때는. 이거를 월러 인사가 아마 1년 전쯤에 이런 아이디어를 막 고안해서 연설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재투자를 저는 그래서 이거 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로 완전히 큰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만 하지 뭐 아무런 실행도 없고 언급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 의사록에서 그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 뭐 일단은 처음에 큐티를 좀 잠깐 임시 중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지. 물론 큐티 중단 이렇게 나온 게 지금 이미 시장에 프라이싱이 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저는 이거는 아직 전혀 프라이싱이 안 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도 특히 더 프런트러닝 그러니까 선행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장기 금리가 지금 4.3까지 제가 얘기했던 하단 레벨까지 내려왔는데 지금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좋았으나 그 아래로 더 내려가는 거가 과연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물론 충분히 언더슈트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그때랑 좀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진짜 부채를 건전하게 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계속 말했듯이 저는 장기 금리는 채권에 투자를 할 거면 장기물이 아니라
듀레이션이 짧은 거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2년물 해서 제가 TUA를 굉장히 네, 강하게 네, 좋게 맞아요. 본다라고 네,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그- 하겠습니다. 그 초과되는 양이 네. 일정하고 맞나요? 네? 그 초과되는 큐티 초과되는 양이 만기, 그러니까- 그거는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실제 만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QT의 상한선은 정해져 있는데 네네. 그 달마다, 날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만기 도래하는 네네, 그쵸, 그쵸. 달이. 네네. 그러면은 그거는 어쩔 때는 많을 수 있고 어쩔 땐 적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네네. 가중평균 만기라는 게 있어요. 연준의 포트폴리오. 어. 연준이 사준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준 건 다 연준한테는 소마 포트폴리오라고 그 계정이 있습니다. 그럼 그 포트폴리오 안에는 아직도 장기채도 있고 뭐 MBS도 있고 막 많아요. 부동산 모기지도 있고 많아요. 네. 이것들의 만기를 줄이겠다라는 얘기예요. 네네. 자세히는 참고로 프루팅에서 곧 제가 이거에 대한 분석이 나갑니다. 네, 근데 네. 이것과 이제 시장 대응 이런 게 어떻게 여파를 미칠 거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할 건데 아무튼 그 가중평균 만기를 줄이겠다라는 얘기고 특히 미국 내 그런 듀레이션 자산들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듀레이션 자산들에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풋옵션이 없어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누적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 압력으로 아, 끼친다. 이것 때문에 폭락한다 그건 이런 아니지만- 얘기가 아니고 이해했어. 계속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 끼쳐진다. 네. 이것도 네.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자, 이것 때문에 폭락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뭐 90% 무너집니다. 이런 네, 얘기 전혀 아니에요. 네. 이런 얘기 전혀 아니고 그런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일부 풋옵션이 이제 미국만 계속 그런 듀레이션 자산들이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풋옵션이 제공되던 게 어느 정도 계속해서 앞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풋옵션이 없어지는 예, 그런 효과가 네네. 그런 에너지가 계속해서 끼치게 된다. 음.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큰 뉴스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먼 얘기라고 봐도 돼서 이제 시장이 반응을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거는 절대 아니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이 정도 여기서 나왔으면 5월에 연준이 공식화를 할 가능성이 꽤 높은 지금 거고 공식- 시장 이거는 네. 꽤 어려운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네. 내용 사실은 유튜브에서 할 내용도 아닌데 그냥 QT 헤드라인에서 QT 중단에 대한 헤드라인만 포커스를 한 거지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구절을. 그 구절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네. 그 구절을 제대로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거의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제 예상으로는 5월부터 그 연준의 QT 상한선을 넘어가는 리인베스트 재투자의 듀레이션을 변경하는 게 아마 그쯤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 정도에 할 가능성이 높고 물론 뭐 그게 뭐 좀 더 늦춰질 수도 있고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네. 그쵸. 여기서 학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연준의 통화 정책이 굉장히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도 자산 왜냐면 미국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401k나 뭐 이런 게 다 그 일반 사람들의 퇴직연금이나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어떻게든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에 그래도 신경을 쓰면서 뭐 긴축을 하네, 뭐 QT를 하네 이랬다면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하이어 플롱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목표치로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거 하냐면 지금 베센트도 정말 생각보다 정말로 해야 될 일을 하겠다 그래서 놀랐는데 연준도 그런 거를 충분히 충격 줄 수 있는 거를 모를 리가 없는데 이거를 진짜로 해야 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재투자를 하는 걸 그 상한 네네, QT 네. 상한 넘어가는 거 재투자를 하는 그걸 걸 하겠다. 그거를 네네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일본 얘기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일본. 엔화가 강해지는 거는 제가 얘기를 했죠. 사실 엔화 네, 강해진다고. 네, 강해진다고 하셨죠. 예, 강해진다고 했고 엔화 투자하면 좋다라고도 얘기를 맞아요. 했죠. 프루팅에. 프로팅에도 많이 남겼고 네. 뭐 그게 장기 채권 금리의 하락과 또 동반돼서 되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전형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형적인 리세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엔화라고 하면은 원래는 뭐 심지어 미국보다 달러보다도 더 안전자산으로 처지기도 하는 네. 그런 통화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너무 높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결국에 일본의 정치인들도 당연히 엔화를 강하게 가져가야겠죠.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저는 정치적 메커니즘이 굉장히 매크로에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론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아무리 뭐 긴축이나 이런 거를 하기 두렵다고 해도 만약에 내가 긴축했는데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많이 하고 네. 지난번 7월 때 7, 8월에 엔캐리 총선 나왔을 때도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환경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정치더라. 일본의 물가가 지금 막 4%예요, 4%. 소비자 물가가. 네. 일본이. 네네. 그래서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위협을 받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미국 주식이 폭락을 하든 엔캐리 청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결국에는 뭐 그게 폭풍이 크더라도 해야 될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엔화는 저는 뭐 굳이 제가 아까 얘기를 했으니 포지션이 이렇게 좋게 본다는 걸 저는 아직도 엔화는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에는 카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라이브 남길 거고 무대 공포증 있는 사람으로 맞습니다. 저 진짜로 무대 공포증이 되게 있고 저 이거를 그래도 알아주시는 구독자분이 계셔가지고 좋네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제 다른 친구들 보면 굉장히 그런 거 전혀 안 떠는 친구들이 너무 부럽고 그런 친구들 많은데 저는 어릴 때부터 대학 때 뭐 PPT 하려고 그러면 이제 나가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진짜 그런 게 되게 저는 사실 공포증이 되게 있었는데 이게 방송을 이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원래 예전에는 글만 썼지 진짜 방송을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방송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제가 극복해야 된다 생각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도 보시면 부족하겠지만 제가 답답하고 하신 분들 많겠지만 나름 진짜 노력하는 거다. 맞습니다. 이거는 네, 알아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대표님 생일이라고. 맞습니다. 사실 제가 한솔 씨가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네. 사람 오늘 생일입니다. 구독자분들. 제가 생일인데 생일에 오늘 저녁에 이제 그래서 나이 먹으니까 정말 뭐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도 잘 아무도 안 주고 물론 뭐 친구 지금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족들하고 이따가 저녁 먹기로 해가지고 네네. 그렇고 생일을 진짜로 구독자분들과 사실은 함께 하고 싶어서 오늘 라이브를 켰습니다.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 시장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